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문학 통사, 하나이면서 여러 신동아시아 문학,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의식 각성의 현장, 동아시아 문명론 이외에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문학에서 철학 읽기, 문명 전환의 시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명 담론을 말씀해 주실 조동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택한 제목은 문학에서 철학 읽기, 문명 전환의 시발점을 했습니다. 제목도 특이하고 내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을 쉽게 썼어도 복잡해서 요긴한 대목을 간추려 말하고 시간이 남은 보충 논의를 하겠다고 저기다 메모를 쓴 것까지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써가면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어수선할 것 같아서 밑줄 그은 대목을 중심으로 간추려서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에서 철학 읽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철학 알기, 철학 읽기, 철학하기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그 가운데 철학 읽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찰한 내용입니다. 철학 알기란 무언가? 기존의 철학 가운데 어느 것을 가져와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안다, 소개하고 풀이하고 하는 행위가 철학 알기입니다. 철학 알기를 왜 하느냐 물으면은 철학하기를 위해서, 이거 왜 꺼졌어요? 철학하기를 위해서 그 예비 단계로 철학 알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철학 알기를 너무 오래 합니다. 수십 년 합니다. 정년 퇴임까지 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해요. 그러면 철학 알기를 그렇게 오래 하면 철학 하기는 다음 생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철학 알기에서 철학 하기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없느냐? 예, 쉬운 길이 철학 읽기입니다. 철학 읽기를 거치면은 철학 하기로 쉽게 가요. 철학 읽기란 무엇이냐? 인생 만세가 다 철학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철학을 직접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학설을 거치지 않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철학을 읽는 것이 철학 읽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성과가 풍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학 알기에서 철학 하기로 바로 넘어가기 힘드니까 철학 알기 웬만큼 하고 철학 읽기에 힘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철학 읽기는, 문학에서 철학 읽기는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시 해온 일입니다. 문학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문학 작품에서 철학 읽기를 하면 아주 소득이 클 것이다. 또 문학하는 사람도 문학 연구를 그 자체로 하는데 그치지 말고 문학 읽기를 통해서 철학하기로 같이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학의 철학이 나타나는 양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개중에는 철학자가 아예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말한 게 있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그런 건 읽어도 새삼스레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문학하는 사람이 자기도 철학 해보겠다고 철학적인 작품을 쓴 것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철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조금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온 그런 경험을 근거로 이치를 따지고 가치를 추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층의 민중이 말로만 하는 구빈문학으로
한 이야기 가운데 지금까지 전혀 모르던 철학적 발상이 거기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읽어내면 매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철학 알기를 잘해도 철학하기로 넘어가기 어려운 게 앞에 훌륭한 철학자들이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말이 남아있는가 하는데, 철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로 하는 구빈문학 속에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철학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거 우려내면 철학하기를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작품에서 철학을 읽어내려면 훌륭한 일이 할 수 있는데, 단 그래서 철학을 읽어내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또 이미 철학적 훈련을 한 사람은 훌륭하게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철학 읽기라는 책 전체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예증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이론을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것 같고, 그게 그 말 같아요. 문학의 특징은 작품이 구체적인 것의 특징입니다. 철학의 추상성과 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실감은 매우 달라요. 이야기를 이론적인 차원에 더 말하지 말고 실제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추록된 구전설화 둘을 들어서 자료를 삼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간추렸는데 더 간추리 수 없어서 그냥 읽어 나갑니다. 숙종대학은 신문을 숨긴 채 예사사람 복상을 하고 민정시청을 다녔습니다. 강원도 어디까지 갔다가 밥을 사 먹을 것도 없어 지진에 들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일했던 농부가 점심을 먹으려 가져간 보리 개떡을 주어 숙종대학이 먹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고가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물이 가득한 무덤에 관을 넣으라고 했어요. 숙종대학은 자기가 뛰어난 지관이라고 자부하고 있어 거기 가서 보니 기가 막힌단 말이죠. 왜 이런 데 무덤을 쓰느냐 하니까, 이름난 지관이 여기 명당을 잡아주었다 하니까 엉터리 지관이 실수를 했구나 하고 나무래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니, 그 사람이 다른 데 알아볼 돈이 전혀 없다니 숙종이 그러면 가지고 가던 돈 1,000냥을 주고 이거 주고 다른 데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 저녁에 돼서 숙종대왕이 저물어서 잠자리를 청해서 가니 아까 보리개떡을 준 그 농부집에 갔어요. 저녁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그것이 명당인데 왜 내 무덤을 옮기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숙종대왕이 물이 고여 있는 게 무슨 명당이냐 하니, 그 사람이 돈 1,000냥이 당장 생기는 것이 명당이 아니면 뭐가 명당이냐 하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무덤을 잡아준 직관인 걸 알고 숙종이 말했어요. 많이 아는 분이 어째 이렇게 유축한 데서 사십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지극히 찾아오고 귀하신 분이 차오져오는 집이 어찌 누추하다고 합니까? 하고 대받아쳤어요. 이야기 하나입니다. 또 이야기 하나 더 합니다. 어떤 시골 청강이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되는 일이 없어서 서울 구경을 한번 하고 죽겠다고 작정하고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어요. 날이 어두워 어딘지 모르게 가다가 비 피할 곳이 덕다리 밑에 가서요. 덕다리라는 건 내귀에 말뚝을 받고 그 위에 영을 씌운 것입니다. 그 위에 관을 얹어놓고 시지 썩기를 기다려 매장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덕다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살펴보니 관 속에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관을 열고 보니 시신이 움직였어요. 매듭을 풀어주자 젊은 여자가 몸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 김정성 때 외동딸인데 호열자에 걸렸다고 죽어서 여기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탈도 없습니다. 서울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알리라고 하면서 옷걸음을 잘라 정표로 주었어요. 총각에 그걸 가지고 깔리니 부모가 자기 딸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너무나도 창피스러워서 도저히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나쁘게 나서 위신이 상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구해준 총각과 배필이 되어 20살 흉가, 귀신 나오는 흉가 하나 비어있는데 가서 저기가 살아라고 했어요. 거기서 소문없이 살다가 두기 죽기를 기대했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우르릉 하고 내성병력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난 자 대뜸 호령을 하면서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했더니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댁터에 살던 장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단지에 묵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돈이 녹고 사가 옛날에는 엽전이죠. 물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원원이 되어 풀어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이 집에 흉가가 됐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소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보니 단지마다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돈을 마음대로 쓰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서울 정승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참 흔히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가지고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가?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두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일은 한 층이가 아니고 여러 층이다. 세상일은 나타나 있는 층위만 보고 아래 숨어있는 층위를 못 보는 것은 잘못이다. 숙종대왕과 그 농부는 각기 다른 층위에서 자견대로 살아갔습니다. 서울의 정승과 시골 총각도 자견대로부터 살아가면서 살아간 층위가 달렸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닫는 변화가 가속이 붙은 탓에 정도가 지나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층위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부딪히면 접촉사고라고 할 것이 일어나서 아래 층위가 위로 올라와서 위에 층위를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질적 변화이고 또 이 변화의 기본적인 양상입니다. 또 왜 자꾸 안 건드렸는데, 예. 숙종대왕이 신분을 숨긴 채 민정 시찰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시찰하는 범위를 강원도까지 가야 더 심합니다. 자기가 아는 척하고 다 하는 것이 다 지나칩니다. 숙종대왕 한 행동이 지나쳐서 세상 일의 층위가 뒤집어졌습니다. 잘못한 일이 잘한 일로 되어서 그 덕분에 밑에 숨어있던 농부의 층위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서울 정승이 자기 딸이 이게 뭐 숨바꼭질을 하려고 건드리죠. 예. 서울의 정승이 자기 딸이 호열자로 죽었다고 속단하고 또 내달버린 것은 겹벽으로 지나칩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있는 걸 보고도 위신상 받아들여주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동입니다. 지나친 짓을 더욱 무리하게 해서 세상의 층위가 바뀝니다. 잘못한 일이 잘한 일이 돼서 시골 청각엔 복을 보게 되고 새로운 층위가 나타납니다. 숙종대왕의 층위가 뒤집어지고 농부의 층위가 들은 것을 몇 가지 의미를 가진 전환입니다. 유식이 무식이고 무식이 유식입니다. 가장 유식하다는 숙종대왕이 무식한 게 밝혀지고 시골 무지랭이 농부가 유식한 게 밝혀집니다. 제일 유식하다고 자부하던 숙종대왕이 농부를 만나자 무식하게 됩니다. 무식하게 보이던 농부가 숙종보다 월등히 유식한 이인임이 드러납니다. 존귀한 것이 미천하고 미천한 것이 존귀합니다. 가장 존귀한 숙종대왕이 굶어서 들판에 쓰러지는 미천한 신사가 되고 시골의 무지렁이 농부가 지극히 존귀한 분이 찾아오고 자기 집에 보는 집에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서울 정승의 층위가 뒤집어지고 시골 총위각의 층위가 들은 것도 몇 가지를 가진 전환입니다. 불운이 행운이고 행운이 불운입니다. 서울 정승은 행운을 누리면서 살다가 딸을 버려 불운이 되었습니다. 시골 총각은 겹격으로 불운했습니다. 서울 구경이나 하고 죽겠다고 하다가 그는 불운에 처졌고 시진을 얻어놓은 덕다리 밑에서 비를 피해 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흉가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지속적인 불운이었습니다. 이 불운이 모두 행운이어서 아내를 얻었고 아내와 함께 흉가에 살아야 하는 빈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정승은 부유를 자랑하다가 정신의 빈곤을 심각하게 겪어야 했고 빈곤하게 이를 데 없는 시골 총각이 장자가 남긴 돈을 발견하고 행운을 얻어 서울 정승보다 훨씬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남긴 돈도 역전을 초래했습니다. 돈을 벌면 써야 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버가지고 그런 화를 냈는데 그것이 그런 앙화가 행운이 돼서 그런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무슨 삽입한 게 있습니다. 두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숙종대왕 위의 이야기는 숙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전설로 전개됩니다. 전설은
세계가 자아보다 우위에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게 정설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한테 부딪혔습니다. 뒤에는 그 총각 이야기는 민담으로 전개됩니다. 민담은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민담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칭의가 뒤집어질 것을 그 농부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밑의 경우에는 칭의가 뒤집어질 것을 그 시골 총각은 전혀 모르다가 행운이 닥쳐온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봅시다. 세상에 이런 여러 칭의입니다. 유식과 무식, 존귀와 미천, 행운과 불운, 부유와 빈곤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차등의 칭의가 위에 있고, 그 차등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무리한 짓을 하다가 허점이 돌아나서 사고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아래에 잠재있던 대등의 칭의가 차등의 칭의고 밑에 건 대등의 칭의입니다. 대등의 칭의가 치위로 올라와서 차등의 칭의를 파괴하고, 무식이 유식이고 미천이 종기고 불운이 행운이고 빈곤이 부유라는 역전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희망이나 우연이 아니고 사실이고 필연입니다. 이에 대한 더 고찰을 해야 될 것들을 좀 앞당겨 말합니다. 차등이 지나치면 역전을 초래하고 대등이 치밀 오른다는 것은 개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역전만이 아니고 같은 방식으로 사회가 변동하고 역사가 전개됩니다. 사회의 변동이나 역사의 전개에서는 역전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한 거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진이 후진이고 후진이 선진이 되는 선수의 교체로 세계사가 이어져 온 이유를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찰을 해야 될 것을 앞당겨 좀 간추립니다. 사람의 삶만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모든 생명체의 흥망성쇠가 동일한 원리에 이루어지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의 생성과 소멸도 함께 파악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우리가 더 많은 고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발상은 분명히 철학입니다. 철학이라고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이 어디 있다고 전혀 족보가 없어요. 이건 철학입니다. 이런 미천한 사람들이 그냥 마구제비를 하는 것 같은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럼 너 철학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철학을 무슨 뜻으로 철학을 하느냐? 예,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과 논리의 사고에 잡혀 있는 것만 철학이 아니고 개념과 논리를 넘어서서 인생 만세의 기본 이치를 따지는 것은 모든 철학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 속에 농부나 시골 총각 같은 처지의 무식꾼들이 자기가 감추어놓은 어떤 창조 주권이라 할 것을 발견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철학하기를 아까 철학 알기에서 철학하기로 가기가 철학자들은 무척 어려워요. 왜? 너무 유식하기 때문에. 유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철학하기를 생활하고 있고 철학하기를 매우 쉽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철학자들이 철학하기를 가기에 너무 난공사를 택해서 공랭이 난공사를 택해서 너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길이 얼마든지 않느냐 하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 학술회의의 주제는 문명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에 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문명의 전환으로 붙였습니다. 뭐일까? 철학하기에 이르려고 철학 알기에 너무나도 힘을 많이 들이는 거, 철학 알기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문명의 위기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말 하느냐? 철학 알기에 머무르는 철학은 힘들어 하고 있는 철학 알기는 결국 고급의 지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지적 능력이
또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식한 사람, 모르는 사람과의 차등을 확대하고 합리화하는 게 되고 말아요. 동기가 어디 있고 출발이 어디든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비난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 알기에 힘쓰는 철학자들은 혼자 잘났다고 자부하고 존경을 받으려 하지 세상에 기여한 바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예,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철학 알기에 힘쓰는 거는 철학 학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좋은 철학을 해서 세상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 예, 믿고 기다려도 대체 소식이 없어요. 정년 전에도 못하고 퇴임 후에도 못하고 세상 떠난 후에 저승에서 하려는지 몰라도 돌아온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해서 불성실해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요령의 문명의 위기다 이거예요. 문명에 준하는 요 위기를 타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럽이 근대의 지배자로 등장한 이후로 철학 알기가 거의 서양 철학, 유럽 철학 알기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럽 문명권의 우월성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는 족탈불급이다. 우리는 족탈불급이다 하는 생각을 줘요. 그래서 그만을 떨다가 점점 더 허망하게 된다는 매우 거칠고 명예훼손에 해당한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가 됩니다. 이것이 문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작게는 유럽 중심주의가 문명의 위기고 크게는 철학 알기가 너무 거기다 힘을 들이는 거. 철학 학위로 가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철학 학위가 필요한데 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또 논의를 확대해서 아랍 철학자 가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인데 제가 썼던 계명대학 시절에 쓴 책입니다. 학자의 생애, 동서고금의 가장 뛰어난 학자 12명이 되었을 때 가잘리를 가장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나 서양 철학 위주의 이 세상에 가잘리 잘 모르죠. 가잘리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 알기와 건강하기는 다르다.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것과 건강하는 건 달라요. 예, 건강 알기는 철학 알기와 같은 겁니다. 건강하기는 철학학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면 철학하는 건 아닙니다. 가잘리는 바그다드 대학에서 박시간 교수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고 충천 같은 인기를 끌다가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호의가 들어서 혀가 굳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버리고 구두자가 돼서 사막으로 뛰쳐나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철학 알기다. 나는 이제부터 철학하기를 해야 된다. 그건 마치 건강 알기를 건강하기로 착각한 것이라고 뛰쳐나갔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숲이라는 구도자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떨치고 저 사막에 가서 돌을 닦고 깨달은 사람. 숲이뿐 아니라 여러 문명권에서 숲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뭐 구루라고 하고 또 불교의 사문이라고 이걸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박식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삶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데 야 근대 철학에 그런 박식한 철학 알기를 버리고 문명의 전환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 숲이나 구루의 것을 우리가 되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 고답적인 데 놀아요. 보통 사람이 일상적으로 철학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문명의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뒤에 연수선 교수도 이 비슷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공자의 가르침을 갖추면 어떠냐? 예, 공자 매우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또 공자의 훌륭한 자면 초월적이나 신비주의와는 매우 거리가 멀고 우리 일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분이지만은
그 가르침이 아주 미미해서 지금 문명의 그 철학 알기에 찌들린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약초가 약하다. 좋은 지주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공자의 가르침은 좋은 것이 무슨 독선적인 주장이 적기 때문에 후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유학의 흐름 중에도 한 기철학이라고 하는 흐름에서는 하나의 기가 둘로 나누어져서 음양 생극 갈등을 함으로써 말해서 차등론을 부정하고 대등론으로 나가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저는 생극론이니 대등론이나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층민이 구전하는 구비 철학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식과 무식, 존귀와 미천, 행운과 불운, 부유와 빈곤의 차등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을 뒤집었고, 무식, 귀천, 불운, 빈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어엎는 쪽으로 철학이 따로 없고 살아가는 각성과 결단이 바로 철학임을 명백하게 하는데 하층민의 구비문학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문명 전환의 어떤 대안이 된다. 그런 한 줄도 쓰지 않고 알아차린 바를 말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제가 말하는 생극론과 대등론을 더 명확하게 구현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생극론과 대등론에 대해서 제가 근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겨를이 없는 걸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든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별나게 추구하는, 철학 알기를 별나게 하는 철학이나 종교가 드센 곳에서는 인류 본연의 생극론과 대등론이 묻혀 있거나 죽고 있습니다. 허성을 드러내고 실성을 찾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다음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이룩하는 공동 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 시대 문명은 이름이 없어도 되지만 구태여 말하면 대등론 문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부족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구 메모한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철학이란 건 인생 만사의 이치를 찾는 게 철학입니다. 대등사회는 누구나 철학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철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종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인터넷을 켜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는 거 완전히 진리입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압니까? 이제 아는 게 짐입니다. 철학 알기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죠. 철학 아는 것은 힘이 아니고 짐입니다. 짐을 덜고 자기 철학을 스스로 하는, 철학하는 사람이 자기 철학을 하는, 철학하기에 시범을 스스로 보일 때만 발언권이 있어요. 내가 많이 안다, 누구 철학은 이렇고, 이거는 다 아는 게 짐이고, 마치 건강 알기가 건강하기가 아니듯이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물려주면 건강에 기여한 거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 철학을 스스로 하는 시범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지니고 있는 철학하는 능력, 그것을 발견되도록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할 일입니다. 이제부터 철학이 할 일이 이것이고, 철학 알기를 자랑으로 삼는 지금의 문명의 위기를 넘어서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철학하기로 나가야 되고, 철학하기의 실명이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 대중, 보통 사람, 일반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부터의 방향이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말했고 너무 복잡하게 썼기 때문에 간추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한 15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발표하는 것보다 토론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뒤에 종합토론이 있더라도 종합토론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보통이고, 종합토론에 대해서 늘 반하는
발표자끼리 토론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좀 하고 싶어서 신략을 이렇게 전략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토론이 잘 되려면 질문보다는 반론이 더 중요해요. 반론이 제기되길 바랍니다. 아까 백승현 선생님의 기조 발표에 제 불만은 아는 거는 짐이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어떻게 가십니까? 백승현 선생님이 아무리 초인이라도 그렇게 많은 짐을 지면 자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은 적당히 무식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철학을 말하느냐? 가장 큰 장점이 무식이라는 장점이 있어 그래요. 자, 아는 건 짐이다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선님 통화를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시죠. 예? 맞아요. 아니, 맞습니다 하면 토론이 안 되죠. 그렇지 않다고 하셔야죠. 근데 내가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어떻게 가십니까? 연로하신 분이 더군다나. 그러면 선생님 철학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저런 말을 다 하지 말고 선생님 철학에 대해서 한두 마디라도 해야 되죠. 제가 누구 발표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자기 이야기할 여가도 없는데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있느냐. 그렇죠. 자기 이야기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무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다 낭비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뭐 100살까지 나무 이야기하고 120살까지 누구 이야기하고 200살 되면 내 이야기 할 것처럼. 예, 힘 좋을 때 자기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시범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나무 이야기 해도 너희들은 자기 이야기 해라. 예, 시골 훈장의 바람풍이죠. 나는 여기서 생각론과 대등론이라는 조동일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조동일 철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속에 그게 얼마나 잘 녹아 있느냐를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보고 내가 철학 읽기를 통해서 철학하기로 건너뛰는 요령을 얻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막히고 쉬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열려요. 예, 생각론은 원래 이기철학으로부터 온 건데 음양 두 기가 상생하면서 상극하는 관계를 동시에 가진다. 상생은 둘이 합쳐가지고 조화롭게 뭘 만들어내는 거 상생을 싸웁니다. 상생이 상극이고 상생이 상극에서 맞물려 들어간다. 화담 서경덕으로부터는 생각을 가다듬은 겁니다. 천지 만물의 그 운행은 생극이고 사람의 관계에서는 생극이 바람직하게 하면 서로 대등한 겁니다. 대등은 평등에 대한 반대가 평등이 아니고 차등에 대한 반대가 평등이 아니고 대등이다. 차등을 이루려고 평등을 이루게 하려면 끝없이 싸움을 해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평등은 같아주려는 거죠. 같아줄 수 없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이용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상극이므로 상생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옛날 공자 말씀을 빌리면 화이부동하는 것이 그것이 대등한 관계다. 이게 요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도 했는데 막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은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을 가지고 보면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요. 그래서 이야기 두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실감나게 근거 있게 전개한 겁니다. 예, 그럴 때 기라고 할 때는 우주와 인간의 모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다 기라고 하고 기는 하나인 기가 둘로 나누어서 상생하면서 상극하는 관계를 가진다.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를 받은 겁니다.
조동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사람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려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동론이라는 걸 살짝 붙였어요. 그래서 철학 알게서 철학하기로 넘어가려면 옛날 사람이 하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 하는 척하고 내 이야기를 살짝 붙여서 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하고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야기를 살짝 붙이면 막 삿대질해요. 너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하다 하고 삿대질 붙여. 예, 우려 먹는 거죠. 서양 철학에는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스피노자를 우려 먹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별의별로 다 우려 먹어요. 스피노자 우려 먹기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 그래 우려 먹으면서 지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우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꼭 원문 그대로 이야기해라,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자성자박을 해서 우려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길도 못해요. 그래서 철학 알기 위해서 철학하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슬쩍 넘어가면 되는데 들킬까봐 못 넘어가요, 간이 작아서. 그래서 그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철학 일기를 통해서 가자. 어쨌든 철학 알기로 가자는 거, 철학하기로 가자는 거거든. 여기 목요 철학원 할 때 각자 자기 철학을 봐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토론이 붙어오고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고 토론이 돼야 본경기가 되는데, 남의 철학을 이야기하면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오 하는 질문이 아니면 당신 정확하게 이야기했느냐, 이런 신란 둘밖에 없거든. 그 사람 이야기가 왜 중요하며, 정말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기가 막혀. 세상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아는 건 취미라고. 아는 건 취미 시대에는 자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요 철학에도 앞으로 가려면 하여튼 자기 소리 할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생사를 갈아놓고 싸움을 하는 거죠.